이야기에 앞서 저는 절대 미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귀신이나 무속신앙, 사주팔자나 명당짜리 같은 허무맹랑한 얘기를 절대 믿지 않는 철저한 이과생으로 사람은 뱃속에서 태어나고 죽으면 흙으로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왜 사람들이 전생이니 운명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믿는지 아주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얘긴 그 사건을 둘러싼 저의 얘기랍니다. 단명할 운, 그러니까 일찍 죽을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귀인의 예언을 듣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얘기를 단명설화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비슷한 전설이나 전래동화를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옛적에 어떤 부잣집에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오자 부자가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는 호의를 베풀었다. 스님은 감사해하며 은혜를 갚고자 청기를 누설하는데 그것은 부자의 아들을 집에 데리고 있으면 일찍 죽을 운명이라는 것이었다. 부자가 깜짝 놀라 아들을 살려낼 방도를 묻자 스님은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 삼정승 딸과 혼인시켜야 살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아들은 집을 떠나 유랑하며 고생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팥죽 장사를 하는 노파집에서 일을 하게 됐다. 노파는 아들의 사정을 듣고 딱하게 여겨 삼정승의 딸들이 모여 공부하는 초당에 아들을 숨겨 데려갔다. 삼정승 딸들은 아들의 사정을 듣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며 아들을 방 안에 숨겨주었다. 며칠 후 커다란 호랑이가 초당 앞에 나타나 아우성을 쳤지만 삼정승 딸들이 주역을 읽어 물리쳤다. 그 후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고 딸 중 한 명과 혼례를 치러 사위로 인정받았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 갑자기 옛날 옛적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제가 바로 그 단명할 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 그런 미신을 믿지 않고 운명 같은 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말을 맹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희 엄마였죠. 사실 저도 제 자식이 일찍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엄마의 경우 지나치게 불안해하셨죠. 복이 나간다거나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는 행동은 절대 못하게 했는데 예를 들면 잘 때 머리를 절대 북쪽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현관문 앞에 거울을 놓지 않는다든지 하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미신들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셨죠. 저에게도 다리 떨지 마라, 머리카락으로 이마 가리지 마라, 밥상 모서리에 앉지 말고 문지방 밟지 마라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강요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미신을 맹신하셨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진 못하지만 저에겐 오빠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어린 나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났는데 그게 폐혈증으로 이어져 손 쓸 겨를도 없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런데 엄마가 결혼하기 전 어느 암자의 스님이 엄마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명이 짧아 모두 3년을 못 넘길 거라고 그랬답니다. 너무 심한 말이죠. 엄마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무시를 했는데 오빠가 갑자기 그것도 이유를 모른 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엄마가 그때부터 저의 건강과 명줄에 대한 집착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엄마는 오빠를 보내고 그 길로 스님을 찾아갔고 스님은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조부 때의 부덕이 너무 커 그것이 자식에게 화를 끼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멸문지화를 당할지 모르니 가족의 모든 연을 끊고 이름도 성도 모두 바꾼 채 죽은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세월이 지나 조부 때의 연이 끊기면 마침내 화가 사라지고 아이들의 명이 이어질 것이다. 엄만 저마저 잃을까봐 그 길로 당장 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사실 이름 바꾸고 가족들과 연을 끄는 것까지는 스님이 말한 대로 한 거니까 애써 이해하자면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엄마는 아까 말한 자질구레한 미신들을 맹신하기 시작했고 저희 아빤 그런 엄마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렸죠. 모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릴 적 일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엄만 언제나 불안해 보였어요. 의지할 가족들도 없고 위로해줄 남편도 없이 자기 딸을 해치려는 실체 없는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우고 살고 있는 엄마. 엄마는 한없이 다정다감하다가도 때로는 불안에 못 이겨 저에게 히스테리를 부리곤 했죠.
주로 엄마가 절대 하지 말라는 금기를 어겼을 때였어요. 현관에 신발을 바깥쪽으로 해놓으면 복이 나간다고 안쪽으로 해놓으라는 것, 식탁에 가위 같은 것을 올려놓는 것, 한숨을 쉬는 것 같은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밖에서도 길을 가다가 개미나 지렁이 같은 미생물들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고 밟았을 때, 걸을 때 팔자로 걷거나 고개를 숙이고 걸을 때 등등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미신들을 어기면 여지없이 그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소리를 질러댔죠. 아니, 현관에 신발을 바깥쪽으로 한다고 식탁에 가위 좀 올려놨다고 해서 제가 정말 죽으려고요.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엄마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여겨져서 전 엄마의 부당한 말과 행동에도 반박하지 않고 꾹꾹 참고 맞추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저에겐 하나밖에 없는 엄마였고 엄만 자기 나름대로 저를 지키고자 했던 행동이니까요. 엄마는 자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했듯 엄마는 저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의 연을 모두 끊어버렸고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전혀 듣지 못했죠. 분명한 것은 엄마는 집안일이나 회사일 모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일이야 척 보면 익숙하지 않은 티가 나고 회사도 종종 옮기는 것이 아무래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타입이었죠. 그래도 저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엄마는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시엔 아직 한부모 가정이 많지 않을 때였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꽤 많았죠.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었을 텐데 그걸 모두 버리고 오직 저를 혼자 키우기 위해 그 모든 걸 감내했던 거였고 전 그 점에서 늘 감사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자식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부모님은 자기 딸이 안 보고 싶을까, 엄마도 자기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늘 있었어요. 당시엔 아빠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시기라서 전 늘 더 많은 가족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이미 떠났고 이름 모를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죠. 엄마 앞에서 엄마의 가족에 대해 말하는 건 금기이니 가끔 만나는 아빠에게 엄마의 가족들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 말로는 엄마와 아빠가 엄마의 가족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밀어붙였는데 거기다 아이까지 잃어버려서 엄마의 가족들과 화가 많이 났다고 해요. 이미 오래전부터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아마 다시 화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전 다른 가족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엄마와의 삶에 충실하기로 했죠. 모두가 저와 엄마를 버렸는데 저마저 엄마를 버릴 수 없잖아요. 이 모든 건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조금 남다르고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엄마의 미신 숭배에 대한 반발력으로 전 더욱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분야에 몰입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된 전 화학 쪽을 전공했고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스펙을 쌓아갔습니다. 연애도 많이는 해보지 않았지만 몇 번 해봤어요. 대부분 같은 전공이거나 비슷한 계열 사람이었고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라 연애도 이성적으로 해서 막 뜨겁고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건 없었어요. 숫자 입출력하듯 밥 먹고 영화 보고 반복하다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면 비슷하게 밥 먹고 영화 보고 반복하다 헤어지고 직업이나 전공의 특성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처럼 집안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결혼까지 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강렬한 사랑, 저도 내심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남편과 만난 건 쳇바퀴 돌듯 비슷하게 돌아가는 제 삶에 권태를 느낄 때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문득 단 한 발짝도 출근을 하기 위해서 나가기 싫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더라고요. 전 그 길로 회사에 사표를 쓰고 쓸 줄 몰라서 모아놓기만 했던 돈을 다 털어서 무작정 세계 여행을 떠났죠. 엄마는 의외로 제가 우리나라를 벗어나 큰 물을 건너가면 애군을 털어버릴 수 있다며 세계 여행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거의 1년 동안 지구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대륙의 나라들을 다녔죠. 길게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그때그때 비행기표를 끊으며 발 닿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본 오로라에서부터 케냐에서 본 대초원, 페루에서 본 남극의 빙하까지 세상은 정말 넓고 나의 세계는 너무나 작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나 엄마의 감시 안에서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 닫아놓고 살던 저의 세계가 넓어지게 된 계기가 됐죠. 스페인의 마드리드 지방에 머물 때였습니다. 어느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는데 갑자기 고열이 나고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픈 적은 평생 한 번도 없었을 정도였죠. 하필 낯선 나라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픈데 심지어 그때 마침 경비도 다 떨어져 갈 때라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던 해열제만으로 버티고 있었죠. 그런 제 곁을 지키며 저를 극진히 간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스페인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스페인의 유명한 축구팀을 좋아해서 아예 그곳에 살며 눌러앉아 한인 민박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남편이 참 낭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는 다르게 즉흥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마치 스페인의 문화와 사람들처럼요. 고열로 며칠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앓다가 겨우 열이 떨어지고 눈을 떴을 때 머리맡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남편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픈 동안 계속 죽을 끓여 입에 넣어주고 물이 떨어질까 물도 계속 갖다 주고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을 계속 올려주는 등 내내 제 곁을 지켜주었거든요. 이영만리 타국에서 만난 한국 사람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스페인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답게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렬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스페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평생 할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요. 전 예정보다 더 오래 마드리드에 머물며 남편과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전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남편과는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됐어요. 마치 영화를 찍듯 공항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전 다시 예전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여행 얘기를 발판 삼아 여행책을 냈고 이전보다 수입은 크게 줄었지만 나름 제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죠. 남편과는 영상통화로 그리움을 달래며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영상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낯익은 풍경인 거예요. 바로 인천공항이었죠. 전 놀라서 곧장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남편은 오직 저와 평생 살기 위해 스페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공항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프로포즈를 승낙했답니다. 정말 영화 같죠? 하지만 현실이 어디 영화 같은가요? 남편은 자유로운 영혼과 반비례하게 생활력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여러 여행사에 취직해서 스페인에서의 경험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평범한 직장 생활을 어려워했어요. 저 역시 여행책을 내고 이따금 강의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둘의 수입을 합쳐도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였고요. 남들은 저희가 야망도 없고 현실을 도피하는 몽상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당시의 저희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원룸에서 복작거리며 살고 주말엔 훌쩍 노지 캠핑도 가며 돈이 없는 대신 저희는 자유와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순간부터 저희의 행복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시다시피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한 순간부터 촉각을 곤두세우며 생년월일을 캐물었어요. 같이 찍은 사진을 뒤져 관상을 보질 않나 남편 이름의 한자를 알아내서 이름에 물이 많니 금이 많니 하는 온갖 미신들 관련된 얘기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을 만나는 자리에선 아예 취조하듯 꼬치꼬치 물어보며 저와의 사주궁합이 어떻게 되는지 명리학 책까지 펼쳐놓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역마살이 들었네, 재물은 말려내나 있네. 그러면서 우리는 최악의 궁합이라고 저의 복을 남편이 가져가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게 결혼할 사위 앞에서 할 소린가요? 남편은 난처하게 웃으면서 자기가 와이프 복이 많은가 보다며 얼버무렸지만
엄만 관상을 보니 우유부단하고 재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둥, 손금을 보여달라 하더니 큰 병에 걸린다는 둥 하다하다 태몽까지 묻더라고요. 제가 제발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처음엔 괴팍한 제 엄마가 한 행동들이 남편한테 나쁘끄럽고 미안했는데 시댁 쪽 인사를 드리러 갔다 온 이후로는 미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군요. 시댁은 도심에서 꽤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오랫동안 시댁 식구들과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해 보기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남편 또한 가족들과의 불화가 심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나치게 미신을 신봉하는 게 문제라면 시댁은 지나치게 한 사람을 신봉하는 게 문제였어요. 남편은 부모님과 결혼한 형 한 명이 있었는데 형 내외가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셨거든요. 과수원은 시어머니와 형이 운영하고 형의 아내인 저의 손윗동서는 회사에 다니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했어요. 그 손윗동서, 저에게 형님은 그 사람이 바로 시댁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며 시댁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사람이었죠. 시댁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전 아무래도 조금 긴장한 채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시댁 거실엔 아침이나 주말 드라마에서나 보던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큰 상 몇 개에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시어머니와 형님 될 분이 분주하게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복을 안 입고 있는 게 차라리 다행이었을까요? 아버님과 아주버님은 부엌에는 관심이 없고 TV만 보고 계셨고요. 전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형님의 부름에 곧장 부엌으로 가야 했어요. 어서와 동서, 앞치마 거기 있어? 시어머니가 아닌 형님의 첫 인사였죠. 엄마도 요리를 못했고 저 역시 엄마에게서 배운 게 없어서 사실 요리는 젬병이었는데 갑작스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느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무슨 면접 보듯 제 칼질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어요. 제가 주방에서 얼타고 있으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엄마 음식 좀 할 거야. 와이프는 음식 잘 못하니까 끼워주지 마 하며 저를 끌고 나갔어요. 남편은 원래 열정적이고 불같은 성격이라 말도 직선적으로 하는 편이었고 남편의 은근한 편들기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었죠. 형님은 음식 잘 못하는 게 자랑은 아닌데 도련님이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네 하며 빈정거리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사실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상 차려놓으니 와서 밥 먹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을 챙기느라 분주하기만 하셨죠. 대화는 대부분 형님이 주도했는데 형님은 영 제가 못마땅해 했던지 모든 질문이 공격적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만났다고? 여자 혼자 겁도 없이 외국에 놀러 다녔다면 외국 남자 만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책 쓰고 있다고? 아무리 현실 감각이 없다지만 너무 황당하네. 호르몬이 밑에서 컸다고? 아무리 요새 세상이 관대해졌다고 해도 아버지 없이 크면 티가 나기 마련이지. 듣는 제 입장이 어떤지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말들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했어요.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오늘 처음 몇 시간도 안 본 사이인데 듣다 못한 남편이 젓가락을 탁 놓더니 제 팔을 잡고 일으켰어요. 거참 형수는 여전하시네. 형수가 한 반찬 중에 나물도 있고 전도 있는데 예의는 없네요. 예의는 밥 말아 드셨어? 아니 도련님, 엄연히 내가 도련님이랑 여자친구보다 손윗 사람인데 결혼을 한다니까 걱정돼서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어떻게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여자친구가 그렇게 좋아요? 남편은 에이 하며 저를 끌고 시댁 밖으로 나와버렸고 뒤에서 형님의 새된 목소리가 따갑게 들려왔어요. 남편은 저에게 형님의 무례를 용서해달라며 자초지종을 얘기해줬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동네 소꿉친구였는데 성인이 되어서 2년이 되어 일찍 결혼을 했대요. 형님은 전문대를 나와서 일찍 대기업 생산직에 취직했고 아주버님은 형님과 다르게 공무원을 하겠다고 몇 년 동안 고시공부를 했다고 했죠. 그러다가 계속 낙방하고 친구들이랑 놀다 집으로 돌아오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다리를 조금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아주버님이 장애를 가지게 됐지만 형님은 변함없이 아주버님의 곁을 지켜주고 집안의 가장이 되어 재활치료에 힘을 쏟았대요. 생산직이긴 해도 대기업에 다니니 월급이 괜찮았나 봐요. 평생 장애를 갖고 살지도 몰랐을 아주버님이 정상적으로 걷게 된 것은 형님의 공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주버님이 괜찮아지실 때쯤 시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자 형님이 자처해서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하고요. 시부모님 앞에서 형님이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칠 수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 집안의 실세였던 거죠. 말을 되게 밉살맞게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집안에 해준 게 있어서 나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그래도 화목한 모습 보이고 싶어서 참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자주 볼 일은 없을 거야. 남편의 말과는 정반대로 전 시댁살이가 아닌 형님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의 조촐한 결혼식을 올린 후 형님이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은 딱 아랫사람을 보듯 저를 보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도도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껏 내가 혼자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다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동서가 생겼으니까 시아버지 간병 정도는 동서가 해. 그게 도리지. 그렇지? 동서는 배짱이처럼 놀면서 사니까 잘 모르겠지만 난 동서랑 다르게 대기업 다니느라 사실 많이 바쁘거든. 지금까지 내 희생으로 이 집 구석이 돌아갔던 건데 이젠 같이 분담하자고. 형님은 마치 제가 부하 직원으로 들어왔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이 한 말도 있고 해서 꾹 참고 형님의 말에 맞춰주자고 다짐했습니다. 전 오랫동안 유별난 엄마에게 맞춰왔던 경험이 있어서 형님 같은 사람 정도야 조금 맞춰주고 사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형님 말대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을 모시고 산 세월과 그간의 노고를 생각하면 저에게 그 정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형님은 먼저 저희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잡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당장이라도 형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길길이 날뛰었지만 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을 달래며 신혼집을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잡았어요. 저랑 남편이 딱히 정해진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만약 시아버지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바로 올 수도 있어 좋을 거라고 좋게 생각했죠. 착한 척을 하고 싶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처음부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었죠. 신혼집을 잡고서 형님은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아버지께서 식사는 언제 하시는지, 목욕은 언제 하시는지, 산책은 언제 하시는지 하루 스케줄을 쭉 브리핑하고 언제 병원을 모시고 가야 하는지, 제사는 언제인지, 과수원 가지치기랑 수학 시기가 언제인지, 월별 스케줄부터 연간 스케줄까지 체크해서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온 건지 간병인으로 온 건지 아니면 농사꾼으로 온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고요. 그래, 지금까지 이런 스케줄에 아주버님까지 케어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애들도 키웠으니 인정받을 만하다. 대단하시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묵묵히 시아버지의 스케줄러를 받았습니다. 형님은 스케줄러를 건네며 한마디 툭 던졌어요. 내가 대기업 다녀서 이런 정리 같은 걸 좀 잘해. 전 어쩐지 그 말이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대기업 다니는 것과 정리를 잘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아버지를 간호하러 처음 간 날 형님은 딱 신입사원 가르치는 사수처럼 제 옆에 서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뭐가 어디 있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했어요. 내가 대기업 다녀서 이런 인수인계를 잘해. 조금 지내보니 형님은 자기가 대기업에 다니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말끝마다 대기업 하더라고요. 하기야 그 시골에서 대기업을 다닌다는 건 나름 자랑거리일 테고 제가 자기보다 스펙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키면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자기 입으로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면 그 가치가 꺾이는 거.
저도 형님이 대기업 다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건 굳이 말을 안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자꾸 자기 입으로 말하니까 점점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시아버지 간병하고 시어머니 수발 들고 시부모님 과수원에서 일을 돕고 그런 모든 것들을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옛날 사람이라 그렇지 심성은 좋은 분들이라서 저에게 나쁘게 대하는 건 없었고요. 하지만 형님은 저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잡으라고 한 이유가 저를 몸종처럼 부리기 위해서였는지 툭 하면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제 남편과 어디 여행 갔을 때 자기 마음대로 저희 집에 문 열고 들어와서 오늘은 동선에서 자도 되지? 하더니 허락도 없이 자고 가질 않나.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는데 자기가 그릇을 깨놓고 어머 동서 조심해야지 하며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진짜 열거하자면 셀 수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절 괴롭히더라고요. 처음엔 서열 싸움이겠거니 했고 나중엔 자기 삶이 팍팍하니까 만만한 나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겠거니 했다가 종국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날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지?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나랑 무슨 원수라도 졌나? 하도 답답해서 연락도 잘 안 하는 엄마에게도 물어봤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사주가 상극이라나요? 예전 같으면 또 저런 소리를 하시네 하고 넘겼겠는데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으니 진짜 사주가 안 맞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형님이 저를 그렇게까지 괴롭혔던 이유를 결혼한 지 몇 년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사과 수확 철이어서 사과밭에 하루 종일 나가 일하다가 잠시 아무도 없는 밖 가장자리 나무 아래서 혼자 쉬던 중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흘끗 봤더니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누구랑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전 아는 체 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그냥 조용히 없는 척하고 있었죠. 엿들은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서 모든 내용을 듣게 됐죠. 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도련님이 갑자기 결혼한답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꼬이진 않는데 말이야. 하여튼 그 여자가 진짜 모든 걸 다 망쳐놨어. 지금까지 내가 왜 그 고생을 하며 남편이랑 시아버지 수발 다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끼어든 주제에 우리가 받을 유산 지들이 나눠 가지려고? 어림없지. 그 동선의 집 비었을 때 들어가서 자고 왔어?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난장판 만들고 했냐고. 다 했지. 근데 이 독한 계집애가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도련님은 여기 별로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걔는 아무래도 유산이 목적인 게 틀림없는 것 같아. 그럼 사람이 그 정도까지 하는데 어떻게 참고 있겠어?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시부모님 선산이랑 과수원이 목적이겠지. 어디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거였어요. 시부모님 유산을 모두 자기네가 가지겠다는 게 목표였던 거죠. 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고 언제 올지도 모를 유산 때문에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한 사람을 괴롭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사과밭 일을 마치고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며 흐르는 눈물을 겨우 삼켰어요. 한편으로 유산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시부모님을 돌본 것이 괘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 시커먼 속내를 모르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마저도 다들 그녀의 희생에 감사해하며 살고 있었는데 전 한참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 형님을 사과밭으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형님은 한 번도 제가 먼저 불러낸 적이 없었기에 팔짱까지 끼고 온몸으로 불만스러움을 표시하며 나왔죠. 할 말이란 게 뭐야? 형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남편과 전 사는데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겠죠.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 유산에 관심 없으니까 앞으로 저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형님은 눈에 띄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머, 동서, 말이 좀 이상하네. 내가 언제 동서를 미워했다고 그래? 다 동서 잘 되라고 윗사람으로서 충고해 주는 거지. 그리고 시부모님 유산이 왜? 뭐? 내가 시부모님 유산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해?
참나 기가 막혀서. 동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내가 대기업 다닌 지 언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동서처럼 일 못하고 눈치 없고 요령 없는 사람 처음 봤다니까? 이래서 사람은 나처럼 넓은 세계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형님은 이번에도 저에 대한 비난을 퍼붓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누가 봐도 전곡을 찔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전 그래도 제 할 말 다 했고 앞으로는 형님이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형님의 괴롭힘은 조금 잠잠해지는 듯 했고요. 하지만 형님의 괴롭힘은 방법만 달라졌을 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형님은 저랑 눈도 잘 맞추지 않았고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체로도 불편한데 형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하는 레퍼토리가 생겼답니다. 바로 제가 밥만 축내는 집순이라는 거였어요. 동서 오늘도 집에 있었어?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요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집에서 살림만 해? 여자들도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는 시대라고. 요새는 여자도 소방관하고 군대에서도 별도 달고 대기업에서도 여자들이 임원도 되고 그래. 여자들도 요샌 맞벌이 선호하는 거 몰라? 특히 도련님처럼 수입이 적으면 여자가 나서서 가장 역할을 해야지. 아, 설마 욜로족인가 뭔가 하는 거 그거 동서 얘기야?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서 단칸방에서 병원비도 없이 살게 된다. 나중에 후회해. 빨리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해봐. 내가 좀 알아봐줘. 처음과 달리 저를 쫓아내기로 작정한 건지 계속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일장 연설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아버지 간호하거나 밥상을 차릴 때 옆에 지키고 서서 동서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너무 시간 아깝지 않아? 내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은 동서보다 나이도 많은데 다들 스펙 쌓는다고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고 더 좋은 회사 다니겠다고 헤드헌터 만나고 다니던데 이게 무슨 꼴이야? 젊음이 너무 아깝지 않아? 아니 자기가 시부모님 돌보라고 스케줄러까지 만들어 줘놓고는 이제 와서 시부모님 간호하는 게 시간이 아깝지 않냐니. 이젠 괴롭히는 게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괴롭힘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이유는 여행 관련 책도 만들고 SNS 활동도 하는 게 제 직업이고 그걸로 돈을 버느라 있는 건데 제가 집에 있는 게 놀고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전 낮에는 시댁 일 돕고 밤에 자는 시간 줄여가며 제 커리어를 나름 착실하게 쌓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싫고 이미 한번 사과밭에서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을 때 애초에 그런 이성적인 방식이 먹히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냥 예예 하고 넘겼죠. 저도 더 이상 되받아 쳐봐야 저만 스트레스고 손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러는 동안 남편은 뭐 하고 있었냐고요? 처음엔 남편이 제 편도 많이 들어주고 몇 번 나서서 형님과 다투기도 하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군요. 예전에 스페인으로 떠난 이유도 집에서 있으면 답답해서였는데 다시 돌아오게 됐으니 오죽 답답하겠어요. 남편의 수입은 계속 줄고 그나마 간혹 사과밭 일이라도 도우라고 하면 출판사와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버려서 제가 남편 몫까지 일해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축구장에서 응원을 하고 있더군요. 엄마 말대로 역마살이 끼어있는 사람인가 싶은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가 형님과 있었던 일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제 입을 통해서 듣다 보니 지겨워질 법도 했겠죠. 어느 날은 제가 오늘도 형님이랑 이러이러했다 얘기하니 이제 형님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냐? 이러더라고요. 형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너한테 못되게 구는 데는 너에게도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제가 원래도 애교가 없고 딱딱한 데다 윗사람한테 잘 보일 줄 모른다고 손뼉도 부딪혀야 난다고 저에게도 원인이 없지는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좀 사근사근하게 형님에게 잘 보일 줄도 알고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굽힐 줄도 알아야 한다고요. 기댈 곳이라곤 남편뿐이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전 더 이상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에게 정이 가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영화 같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도
다 한때다. 혈육만큼 내 편은 없구나. 전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이 내 복을 다 빼앗아 갈 거라는 엄마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죠. 명절에 엄마를 만나러 가서 이런 얘기들을 엄마에게 했어요. 엄마는 네 무덤 네가 판 거라고 자기 팔자랑 어쩜 그리 똑같아 가냐면서 한탄을 하셨죠. 자기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이 꼴로 살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제 불운이 끝나고 흘러가던 복이 다시 방향을 바꿔 저에게 돌아올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엄마는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거라고 의미심장하게 답변하더군요. 평생 미신을 맹신하더니 무당 다 됐다고 흘려들었죠.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형님에게 밉살 맞은 소리를 듣는 하루하루가 점점 무뎌갈 때쯤 평소에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니 단정하게 옷을 입고 서울로 올라오라고요. 전 평생 처음 듣는 엄마의 아버지 얘기에 놀랐고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더 놀라 그 길로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 서울 근교의 한 낡은 주택이었어요. 크지도 않고 허름한 주택이었지만 소담한 잔디 마당이 있는 그런 집이었죠. 전 대문을 열기 전 엄마가 시키는 대로 몸에 새끼줄 같은 거를 묶었습니다. 엄마가 또 신봉하는 미신 중 하나겠거니 하면서요. 대문을 열고 잔디를 지나쳐 가면서 어릴 때 엄마가 여기서 뛰어놀았겠구나 하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택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계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나 뵀죠. 할아버지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 엄마가 아빠 제 딸이에요. 아빠 손녀예요 하고 짧게 소개를 했어요. 할아버지의 불투명한 시선이 저에게 잠시 닿았고 전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상태로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보고 싶던 엄마의 혈육이고 저의 또 다른 혈육인데 막상 눈앞에서 보니 현실감도 없고 정말 내 할아버지가 맞나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입만 달싹이는 상태라 뭐라는지 알 수 없었죠. 할아버지 집을 나와서 엄마는 제 몸에 굵은 소금을 팍팍 뿌리고 바로 샤워하라면서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입고 왔던 옷까지는 속옷까지 모아 불에 태운다며 봉지에 넣어 놓더군요. 그놈의 지긋지긋한 미신. 전 엄마에게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남편에게도 말해놓고 미리 준비하고 있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뜻밖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절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도 절대 장례식장 근처인 얼씬도 하지 말라고 엄하게 일렀습니다. 전 할아버지가 장례식에 참석해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하고 싶다고 했지만 엄만 단호하게 자기도 안 갈 거니까 절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가도 누구도 반기지 않을 거라고. 아무리 미신에 미친 엄마라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자기 아버지 장례식장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라니 미신에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전 너무 화가 나서 엄마에게 미신에 미쳐 살더니 진짜로 미친 거냐고 험한 말까지 했지만 엄만 유지부동이었죠. 공휴일괴라 산을 쌓아 올리는데 한삼태기의 흙을 게을리해서 완성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엄마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엄마가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 본 저보다 엄마가 자기 아빠 장례식에 가고 싶을 텐데 전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소식이라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며칠 후 엄마에게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짧은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문자 말미에 이제 다 끝났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보이더라고요. 조부 때의 연이 끊기면 마침내 화가 사라지고 아이들의 명이 이어질 것이다. 아주 오래전 엄마가 들었던 암자의 스님이 했던 말이 이루어지는 엄마가 평생 숨을 참고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전 그 이후 정말 내 인생이 좀 풀리려나 하고 조금은 기대했는데 미신은 미신이죠. 고된 일상은 똑같았고 형님의 괴롭힘도 변함없었어요. 변화가 하나 생겼다면 시어머니마저도 암에 걸리셔서 집안 사람들 모두가 충격에 빠지게 됐고요. 도대체 뭐가 복이 다시 들어온다는 건지
엄마 말에 조금이나마 기대한 내가 바보였죠. 시아버지는 중풍이고 첫째 아들은 장애가 있고 시어머니마저 말기암이라니 이 집이야말로 참 보기 지지리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웠던 말 수 없는 시어머니는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후 웬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과수원과 이 시골에서 사느라 제주도 한번 못 가봤다. 네가 썼다고 줬던 여행책 읽어봤는데 참 좋더라. 나도 죽기 전에 그렇게 바람처럼 구름처럼 훨훨 날아다녀 보고 싶구나. 날 데리고 떠나다오. 시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그날로 시어머니의 항암 치료에 맞춰 여행 계획을 짜고 비행기표와 숙소를 예약했어요. 남편도 우리 엄마 평생 못 해본 거 다 해주겠다며 여행 준비를 했죠. 당연히 형님 내에선 크게 반대를 했어요. 시어머니 괜히 무리해서 병세 악화되면 어쩌냐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시아버지 간병은 누가 하고 과수원은 누가 돌보냐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종이 감히 어딜 가냐 이거였죠. 그러자 뜻밖에도 그 말 없으시던 시어머니께서 지금까지는 나도 사느라 바쁘고 뭐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몰랐는데 내가 아프고 나서 알아보니까 나라에서 간병인도 지원해주고 한다더라. 시아버지 간병은 사람 쓰면 되고 과수원도 지금 당장 바쁜 철은 아니니 일 있으면 사람 쓰거라. 너 대기업 다녀서 돈 많지 않냐 하고 교통정리를 쫙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형님도 더 이상 말은 못하고 궁시렁대기만 하더라고요. 아, 그 통쾌함이란. 시어머니께서 암에 걸린 건 가슴 아팠지만 시어머니가 마침내 집안에서 발언권을 찾은 것은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 있는 나라들은 최대한 돌아다녔어요. 에펠탑, 피사의 사탑, 피라미드, 자유의 여신상, 나이아가라 폭포. 저와 남편은 여행 전문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 문제없이 다닐 수 있었고요.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농사일을 오래 하셔서인지 근력이 좋은 편이어서 많이 돌아다녀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수학철 사과 따는 것에 비하면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하시면서요. 남편도 엄마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 행복해 보였고요. 전 시어머니의 인생을 책으로 남겨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말기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여행 기록을 모아놨어요. 시어머니도 자기 인생을 기록으로 남겨 사람들의 기억에 남겨달라고 동의하셨고요. 여행지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와 함께 발랄하게 컨셉 사진도 찍고 SNS에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생각보다 뜨겁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의 인생사도 여행 기록 사이사이에 끼워 올렸고 기구한 시어머니의 인생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으셨는지 매일 SNS에 접속해서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귀여우셨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행을 끝내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길었던 인생 여행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마무리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출간한 시어머니와의 여행책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화장할 때 꼭 같이 넣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죠. 여행책은 나름 인기가 좋아서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고 여행 컨텐츠계에서 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형님에게 많이 안 이꺼웠나 봐요. 툭하면 놀고 먹는 걸로도 돈 벌 수 있는 세상이라니 세상 참 좋아졌어. 책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인세는 얼마 못 받지? 이러면서 제가 잘 되는 상황에 대해 계속 깎아내리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 이제는 개가 짖나 보다 하고 평소처럼 넘겼는데 여행책에 지분이 있는 남편은 그 말들이 듣기 싫었나 봐요. 형님이 한마디씩 던질 때마다 발끈해서 세상 좋아진 거 이제 아셨어요? 대기업 다니느라 모르셨나? 인세 말고도 받는 거 많아요. 걱정 마시죠. 꼭 말대꾸를 해서 싸움이 커지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선 자기와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든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의 결과물인데 그걸 깎아내리니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요. 그러면 아주버님까지 가세해서 넌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3파전으로 가기 일쑤였죠. 일이 크게 터진 건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49제 때의 일이었습니다.
친척분들과 동네분들까지 오셔서 제법 큰 자리가 됐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과 형제분들도 시어머니가 책에 나왔다며 다들 책을 읽어보셨나 보더라고요. 책 잘 나왔다고 자기도 여행 한번 데리고 가달라고 하면서 저에게 관심이 쏟아졌고요. 당연히 형님은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형님은 꼭 뭐 마려운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저와 사람들을 주시하더니 누군가 형님한테 회사 생활은 어때야 하고 안부를 묻자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 저 대기업 다니는 거 아시죠? 이번에 저 과장으로 승진하거든요. 월급도 확 오르고요. 대기업은 대우가 다르다니까요. 누구처럼 놀고 먹지 않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니까 꼬박꼬박 승진도 시켜주네요. 누구처럼? 누구겠어요, 동서 말이죠. 그러더니 저를 딱 보면서 대놓고 말하더군요. 놀고 먹는 것도 재주라고 그래도 시어머니 팔아서 한몫 챙겼네. 대단해, 동서. 근데 이젠 돼지처럼 집에서 놀고 먹지만 말고 일이나 좀 제대로 해. 그래가지고 돈이나 모으겠어? 형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푸아하면서 박장대소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필 근처에 있던 남편이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남편은 배를 잡고 크게 웃었죠. 분명 비웃음기가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전 눈이 돌아있는 남편의 모습에 불안했는데 남편이 형님에게 저를 끌고 다가가 귀에다 대고 말하더군요. 형수님, 돼지처럼 집에서 놀고 먹는 이 사람 재산만 200억이야. 깝치지 마. 형님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일 정도더라고요. 전 급히 남편의 입을 막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치우고 한마디 더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제가 누구냐면요. 저는 저죠. 남편이 한 그 얘긴 사실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세계 여행을 떠나기 전 갑자기 엄마에게 서울로 올라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만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고 변호사가 저에게 수많은 서류들을 보여주며 한참을 설명하더니 결론을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조부모님께서 손녀분에게 남기신 재산은 총 200억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200억이라는 재산을 남기신 저의 할아버지. 정 그제야 베일에 쌓여있던 저의 할아버지와 엄마의 얽힌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은 젊은 시절 지역 유지로 국회의원까지 했었고 그 당시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땅에 공항이 생기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해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당시 공개된 재산만 600억이라니 당시 돈임을 감안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그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보통 그러하듯 할아버지도 풍수나 무속신앙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따라 엄마도 그 암자의 스님을 알게 되었다나요? 그러다 말년은 국회의원에서도 계속 낙선하며 불운이 계속됐고 자식들에게도 본인의 업보가 미친다 하니 죄책감을 느끼며 엄마와의 인연을 끊은 뒤 조용히 은거하고 사셨다고 해요. 전 제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지 실감이 나지 않았고 200억이라는 유산 또한 제 손에 쥐어진 것도 아니니 그저 어이가 없더라고요. 몰래 카메라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고요. 그런 제게 엄마는 지금까지와의 삶과 다를 것 없지만 이제 조부의 업보는 사라졌으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성공이나 권력에 눈이 멀어 달려들었으면 크게 실패하기만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전 그저 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기에 불운도 소소했을 거라나요. 전 남편에겐 그래도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 절대 비밀로 하자며 이 얘기를 모두 털어놨는데 남편이 그런 자리에서 눈이 돌아 형님에게 다 말해버릴 줄 예상하진 못했어요.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사실은 알려지면 골치 아파질 것을 알기에 형님에게 말한 남편의 등짝을 팍팍 때렸는데 감정적으로 사색이 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통쾌하긴 하더라고요. 며칠 후 형님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문득 맨 처음 결혼하고 저를 불러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딱 아랫사람 대하듯 도도한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본인이 아랫사람인 것처럼 살살거리더라고요. 저 동서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돼? 형님이란 사람은 참 알기 쉬운 사람이죠.
처음으로 형님과 단둘이 맥주 한잔하며 형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 시골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일찍 결혼한 남편이 장애인이 됐을 때 어땠는지, 절대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자식 손에 간호받겠다는 시아버지를 어떻게 모셨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냈는지 등등 살기 위해선 억척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했기에 필사적으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자기한텐 대기업 다닌다는 게 유일하게 자기 손으로 이뤄낸 업적이고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다는 자격지심이 항상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와중에 손아랫 동서가 들어왔는데 자기랑 다르게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는데 늘 행복해 보이고 남편도 자상해 보이니 자꾸 질투가 나더래요. 그래서 미안했다며 결론을 말하더군요. 시아버지 요양원에 보내고 자기들도 분가를 하려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냐고요. 뭐 그럴 줄은 알았어요. 제 유산 얘기를 듣고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누군가 한다면 그건 형님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비굴한 얼굴, 납작 엎드린 태도가 제게 그런 통쾌함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정 그 순간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마 그 순간이 제가 가장 비이성적으로 대답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전 시원하게 맥주 원샷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얘기했죠. 형님이 하는 거 봐서요. 그 이후로 크게 바뀐 건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거의 거동을 못하시는 지경이었지만 죽어도 집에서 죽고 싶다는 게 소원이셨기에 요양원은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전 여전히 시댁에서 시아버지를 돌보며 과수원을 돌보며 밤에는 제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형님네가 분가한 거였죠. 전 혹 하나 뗀다는 생각으로 분가하는 데 필요하다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신 시아버지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저에게 보내면서 빌린 돈 갚는 걸로 치기로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못되게 군 형님인데 돈은 왜 빌려주냐며 말렸지만 그건 제 행복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나자 형님은 거의 저를 신처럼 모시더라고요. 제사 때도 제 손에 물 하나 못 묻히게 하고 아우 동서 우리 동서 하면서 굽신거리는데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복이 들어온다는 건 결국 돈이었나 싶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전 평화를 되찾았고 변함없는 일상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저희 엄마는 어떻게 사시냐고요? 엄마는 제 책을 읽고 왜 자기랑은 안 가냐며 자기도 세계 여행 떠나겠다고 유산을 받은 그 길로 외국으로 떠나버렸죠. 가끔 올라오는 SNS를 보면 혼자 세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터키엔 악마의 눈이라는 미신이 있다더라. 멕시코에는 슈가스컬이라는 미신이 있다더라. 여전히 미신 타령을 하면서요. 조만간 저도 엄마와 함께 미신 여행이나 떠나볼까 계획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을 쓰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제 얘기를 이렇게 쓰는 것은 오랜만인 나이 먹은 여자입니다. 현재 전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나름의 소박하고 단란한 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고요. 간간히 무료한 저녁 시간 설거지하며 이 사연 채널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처신해야겠구나, 저런 상황에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나름의 조언들을 체득하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제겐 참 유익한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걸 사이다 사연이라고 한다죠. 전 최근 이 일을 겪고 2리터 사이다를 훅 마신 것처럼 통쾌하고 또 무척 든든했답니다. 그래서 딸아이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시작해봐요.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전하기 전에 간단히 제 어린 시절, 남편, 그리고 시댁 구성원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 일남 이녀의 집안에서 장녀로 자랐고 한국의 장녀답게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꽤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동생들을 돌보며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각자의 일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자그마한 동네 슈퍼를 운영하셨답니다. 두 분이 같이 벌었지만 워낙에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 두 분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할지 한숨을 쉬는 날이 많으셨다고 해요. 어린 제게도 그것이 보였고
그래서인지 전 동생들을 제 자식처럼 더 살뜰히 돌보고 애틋하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고생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전 이때 참 여러모로 속상했어요. 다름 아닌 부모님 때문에요. 장렬한 이유로 하나만으로 동생들에게 꽤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또 희생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결코 알아주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당신들이 삶이 무척이나 바쁘셨기에 여력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저 고생했다, 수고했다와 같은 말들이 어린 시절 내내 부재했으니 전 속상하고 서러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 선배님들도 아마 이런 기분을 아실런죠. 저에 비하면야 훨씬 힘들고 고단한 세월을 지내오셨겠지만 어쩌면 아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누군가를 책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거기에 대가처럼 따라오는 고생스러움, 고통 이런 것들이요. 다만 제겐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벅찬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찍부터 부모님을 떠나 독립을 하고 싶었답니다. 동생들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존경했지만 둥지를 떠나 저만의 새로운 가정을 갖거나 그도 아니면 그저 어딘가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사는 삶, 그런 삶을 동경하곤 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할 나이가 되니 악재가 겹쳐오더라고요. 가정이니 여행이니 뭐니 그런 것들을 떠나 절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악재요. 바로 저희 집이 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한 분에게 사기를 당해 그야말로 집안이 쫄딱 망한 것이었죠. 저도 자세한 경위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일로 내내 술을 드시며 친한 형님이란 분을 원망했고 어머니 역시 속상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 하셨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면 좋아요? 난 정말 몰라요. 모르겠다고요. 아, 우리 친정에도 말 못해요. 우리 친정은 이런 일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미안해. 그냥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애들도 어린데. 어머니는 쭉 친정, 제게 외가였던 곳은 당신 아버지 쪽에 비하면 잘 사는 축에 속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거리가 있었는지 어머니는 자신의 친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결혼 후 저희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가는 일도 드물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도움을 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아버진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셨지만 누가 쉽게 그리 돈을 빌려주나요? 결국 저흰 지하방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은 다들 형편이 가난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저희 집만큼 가난한 집은 아주 드물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난은 숨길 수가 없었죠. 곧 저희 남매의 옷차림에서 바로 티가 났습니다. 저와 동생들이 골목길을 걸어다니면 어디선가 거지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면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돌멩이를 어디선가 주워 집어던지곤 쏜살같이 사라졌죠. 저 나쁜 것들, 거기서! 잠깐만, 진우야. 진정해. 쟤들 그냥 철모르는 어린애들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라고. 그치만 누나, 난 너무 속상해. 난 너무 힘들다고. 우리 잘못도 아닌데. 알아. 누나가 네 마음 다 알아. 근데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똑같이 돌 던지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그럼 똑같아지는 거야. 걔네들이랑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거라고. 누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동생은 이런 일로 곧잘 상처를 받았고 위로하는 역할은 저였습니다. 전 위로에 익숙했어요. 여동생도 남동생도 아이들의 무차별적인 놀림에 곧잘 울곤 했으니까요. 그러다 이 악질적인 괴롭힘이 심해진 건 중학교에 들어가서였습니다. 지금은 급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때 늘 아이들이 배고프고 사정 좋은 아이들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도시락을 싸왔어요. 아주 간혹 부잣집 아이들이야 감자볶음, 김, 햄 이런 것도 골고루 싸왔지만 저희 마을은 대부분 가난했던지라 그저 밥에 김치, 고추장이었고 간혹 멸치볶음을 싸우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런 날엔 교실이 난리가 나곤 했죠. 그 멸치볶음 하나를 먹겠다고요. 그리고 도시락을 난로에 놓고 선생님들이 한 번씩 뒤적여 가며 타지 않게 해주셨는데 따끈따끈한 것이 기가 막혔답니다.
모두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점심시간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사정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정말 오늘 내일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던지라 도시락을 못 싸가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간혹 싸가는 도시락도 밥과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얻은 김치 아주 조금 정도였고요. 그러니 아이들이 저희 처지를 아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수도가에 가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있으니 어느 날 좋은 친구들이 제게 도시락 뚜껑에 조금씩 자기 몫을 덜어주더라고요. 재수가 먹어. 너 매일 수도가에서 물로 배 채우는 거 봤어. 아, 고마워. 부끄러웠지만 너무 배가 고팠기에 받았습니다. 김치뿐인 반찬이었지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허겁지겁 친구가 챙겨준 반찬을 먹으며 그렇게 배를 달래는데 그나마 조금 여유로웠던 집안의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동생들 생각도 나서 먹으면서도 눈물이 많이 났답니다. 그 시간에도 집에서 못 먹어 배고플 동생들이 목구멍에 돌덩이처럼 걸렸거든요. 하지만 제가 밥을 얻어먹고 다니자 어느 날 그런 저를 아니 꼽게 보는 애들이 생겨났어요. 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도 못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천성이 못된 애들이요. 그 여자애들 무리 중 가장 무서웠던 아이가 미자란 아이였는데 미자라는 애는 부잣집 딸로 선생님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공부도 아주 잘했던 아이였습니다. 거기다 얼굴도 하얗고 눈웃음도 잘 쳤는데 외모가 이쁘장하니 모든 아이들이 어떤 선망의 대상 같은 아이였죠. 근데 어느 날 미자가 제게 허겁지겁 친구 도시락을 같이 먹고 있는 걸 보곤 조그마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거지 새끼가 아주 물을 다 흐려놓네. 저에게 한 말인지 몰라 멀뚱히 쳐다보고 있으니 미장 갑자기 발로 제가 앉아있는 책상을 걷어찼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놀라 저희 쪽을 바라봤죠. 수치심이 확 몰려왔습니다. 미자는 넘어진 저를 보고 수돗물이나 처음 마시지 왜 남의 밥은 얻어먹어라고 말하고 자기 무리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그게 첫 번째 제가 당한 위협이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급히 저를 일으켜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애가 왜 도대체 저를 미워하는지 알 수가 없고 너무 무섭고 부끄러워 그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그의 생각에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학교에 가자 그 애가 왜 저를 미워하는지 누군가 귀뜸을 해줘 알게 됐습니다. 그건 공교롭게도 제 성적 때문이었어요. 제가 나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저를 경쟁 상대로 삼고 미워하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전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시절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많았거든요. 제 생각엔 미자에겐 그저 괴롭힐 대상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 대상으로 멍청하고 순해 보이는 제가 당첨된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어요. 전 그 후로부터 비굴하게도 미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친구들의 밥도 얻어먹지 않았고 수돗물로 배를 때우곤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전 그 아이가 진절머리나게 두려웠어요. 그에겐 항상 어울리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무리들 전부 다 잘 사는 아이들이었고 어느 정도 위압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애들에게 끌려나가 병원 신세를 졌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었고요. 담뱃불에 지져졌다거나 그런 소문도 있었고요. 전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최대한 숨을 죽이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특히 미자의 눈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배고픔은 정말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처음엔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지만 그 다음부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안쓰러웠는지 건네는 손길들을 외면하지 못했어요. 미자 몰래 눈에 띄지 않게 밥을 먹곤 했죠. 그것도 너무 빠르게 먹어 체할 때도 있었습니다. 구질구질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쓰러운 모습이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답니다. 어느 날 미자가 자신의 도시락이 없어졌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들 자신의 도시락을 펼쳐서 먹고 있는데 미자가 선생님에게까지 가서 말을 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미자의 부모님 촌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 없었죠. 지금은 아마 촌지 같은 게 전달되면 학교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다고 하죠. 하나 제 시절엔 촌지가 꼭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선생님은 당장 아이들에게 밥 먹기를 멈추게 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들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주겠다고요. 정말 없냐?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주마. 리자 도시락 누가 가져갔니? 얼른 말해라. 얼른 말하라고. 선생님의 말은 점점 커져갔고 분위기는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덩달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미자가 제 쪽으로 오더니 볼이 뜨거워지는 거였어요. 얇디 얇은 손으로 제 뺨을 친 것이죠. 야, 왜 너 솔직하게 말 안 하니? 너라고 왜 말 안 해? 선생님, 얘가 도시락 훔쳐간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미자, 네가 들었다고? 어디서? 저번에 얘가 친구랑 복도에서 말하는 거 들었어요. 미자 거 도시락 맛있어 보인다고 먹고 싶다고요. 훔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냐? 어떻게 그 말이 사실일 수 있겠나요? 전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선생님은 당장 저를 호출하셨고 전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엔 체벌도 있었던지라 호되게 엉덩이 매질을 당하고 다신 도시락을 안 훔치겠다는 반성문까지 써야 했어요. 반성문을 쓰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잔뜩 부풀어 오른 뺨을 감싸 안고 반성문을 쓰는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쓰고 있어야 하는지 훔친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땐 자존심 때문에 꾹 참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만 눈물이 터지더군요. 엉엉 울고 있으니 동생들도 무슨 일이냐고 묻고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 왜 그래? 누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동생들은 제가 울자 덩달아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전 너무나도 서럽게 눈물을 계속 흘렸고 나중에 부모님이 오시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답니다. 당황한 부모님은 심각하게 얘기를 듣더니 다음날 학교로 가셨죠. 나름 부모님도 고민 끝에 하신 결정이었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학교에 가 항의를 하니 온갖 치장을 한 미자의 부모님이 뒤이어 오셨고 그럼 자기 딸이 거짓말을 했겠냐고 한층 더 난리를 떨더군요. 그리고 저를 가리키면서 평소 행실이 바르지 않은 애를 탓해야지 왜 착한 자기 딸을 탓하냐면서 선생님들을 몰아붙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촌지를 잔뜩 쪄 이미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켜잡고 있던 미자 어머니 말은 거의 권력의 끝 봉우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학교의 법이나 다름없었죠. 선생님들은 저희 부모님을 외려 설득하기 시작했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면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부탁드린다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엄마의 초라했던 목소리가 얼마나 무력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재수가 엄마는 우리 큰딸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알아. 잘 아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엄마가 오랜만에 시장 가서 생선 사왔으니까 먹어봐, 응? 엄마가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전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왜 미자 부모님의 말에 기가 죽어 딸이 결백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지 못했을까 의문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애석하게도 엄마는 미자 엄마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한 선택이었죠. 그 일로 저도 저희 집도 한동안 어둠에 가라앉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가난해도 간간히 웃음소리가 들렸던 집이었는데 이젠 웃음마저 먹구름 뒤로 사라진 뒤였죠. 그러던 어느 날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 도시락 도둑이 물 마시네? 많이 배고팠나 봐. 그래, 너는 물이나 실컷 마셔. 남의 도시락에 손대지 말고. 도시락 도둑, 그게 이제부터 네 별명이야 라고 덧붙이면서요. 난 안 훔쳤어. 남의 거 탐내지 않아.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한테 못 배웠니? 아님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거니? 가정교육이란 말에 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애의 머리카락이라도 쥐어뜯어야 성이 풀릴 것 같았지만 그랬다간 저희 부모님도 동생도 모두 피해를 볼 것 같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 선택을 했어요. 가만히 있기를, 순종하기를, 굴복하기를요.
그날부터 학교의 학생들은 은연중에 저를 도시락 도둑으로 불렀고 저에게 도시락을 빼앗길까봐 자신의 도시락을 꽁꽁 숨기곤 했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저에게 깊이 상처를 남겼고 매일을 악몽으로 물들였어요. 하지만 전 아무렇지 않은 척 학교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 시절을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레 성적은 떨어졌고 전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땅만 보며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사업이 조금씩 풀리면서 전 고등학교를 머나먼 지역으로 가게 됐고 동생들도 저도 그때부터 한시름 마음을 놓았답니다. 가장 안도가 되었던 사실은 미자를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어머니 역시 미자 엄마의 공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재수가, 우리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겐 목표가 생겼습니다. 꼭 어떻게든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 집안을 일으키자는 목표요. 집안의 장녀였던 정 공부를 비교적 잘하는 편이었고 눈치도 빨라 뭐든 척척 해낼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뜨거운 가난도 겪어봤던지라 어디서든 집안을 일으켜낼 의지가 굳건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여자라는 이유로 부모님은 그저 좋은 혼처를 만나 시집을 가길 원하셨지만 전 제 힘으로 돈도 벌고 싶었고 결혼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목표대로 좋은 대학도 갔고 좋은 회사에도 취직했어요. 모든 지원을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꼭 언제든 이 은혜를 갚고자 다짐했고요. 하지만 당시 저희 집에 한 차례 비극이 불어닥치며 저는 또다시 좌절의 끝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 막둥이, 막내 동생이 갑자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것이었어요. 막내 동생은 당시 17에 불과한 꽃다운 나이였고 전 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럴 수밖에요. 제가 울면 함께 울고 절 괴롭힌 미자를 미워해서 그 집에 몰래 돌덩이까지 던지고 온 동생이었는걸요. 그런 착한 동생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전 그 상실감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생 친구들이 달려와 다들 벌건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아이들을 위로할 힘이 없이 저 역시 같이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목을 놓아 울었어요. 왜 그렇게 빨리 가야 했니? 조금만 있다 가지. 누나랑 조금만 있다 가지.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죠. 제 마음속엔 동생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애틋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플 정도로 소박한 것들이었지만 전 동생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았어요. 옷도 사주고 싶었고 맛있는 것도 듬뿍 먹여주고 싶었고 나중엔 결혼 자금도 좋은 집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한평생 가난 속에 허덕였던 우리 막내 동생, 배를 너무 많이 골아 비쩍 말라 늘 옷이 커 보였던 막내 동생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렇게 전 울고 또 울며 막내 동생을 보내야 했답니다. 막내 동생을 잃고 나서 저도 힘들었지만 부모님은 정신을 조금씩 놓아가셨어요. 특히나 친정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여러 번 막내 이름을 부르셨고 어느 날엔 정신에 문제가 생기신 건지 막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시기도 했고요. 재수가 우리 제이 어딨니? 아유, 아까부터 얘가 나를 부르는데 얼굴은 보이지가 않는다. 엄마에게 자식이 먼저 부모를 앞서 갔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는 건 괴로웠습니다만 당신은 정신과나 이런 치료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그저 가족들이 옆에서 함께 있어주며 이겨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전 남편을 만났죠.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기에 가장 사람의 품이 필요했고 그래서 거리낌 없이 기대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남편은 퇴사 직전 저에게 고백을 해왔어요. 혹시 일에 방해가 될까봐 말을 못했는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꼭 만나주세요. 여기로 나와주세요. 남자가 말한 주소는 저희 집과 그닥 동떨어지지 않은 어느 국수집 앞이었어요. 전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심정으로 남편을 만났고
만남은 어느새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 친정 부모님은 조금 못마땅해 하셨어요. 남편의 집안 형편 때문이었죠. 만나면서 알아갔지만 남편은 농촌에서 자라난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고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일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거기다 남편과 14살 차이가 나는 어린 도련님까지 있었죠. 전 이미 시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결혼도 하겠다 굳건히 마음 먹었는데 당황스러웠지만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이 사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제 출신이나 배경은 떳떳하지 못하지만 성실함이나 책임감만큼은 그 누구와 견져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강합니다. 제 가족 하나는 반드시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이때 비장한 각오로 던진 말은 다행히 저희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전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도련님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회사를 계속 다니며 일단은 이어가기로 했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 도련님이 계속해서 저와 남편이 있는 도시로 오고 싶어 했어요. 도련님은 농촌에서 평생 나고 자랐지만 이곳이 싫다고 했습니다. 나도 데려가주면 안 돼요? 형수님, 나 방해 안 하고 조용히 있을게요. 밥도 덜 먹을 테니까 같이 살면 안 돼요? 예, 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면 못 써. 우리 며느리가 당황스럽게 시리. 그만해라. 당황한 시부모님이 다급히 말리셨지만 도련님은 계속해서 조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여기에 있어선 개천 용은커녕 아무것도 못 될 거예요. 난 형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더더욱 도시로 가서 뭐라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농사 체질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 하는 일은 못할 거고요. 도련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당장 여기로 오는 게 정말 감당이 되겠어요? 친구들하고도 떨어지는 거고, 도시는 낯선 생활이니까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 많이 해본 거 맞아요? 전 내심 속으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도련님의 멋진 포부가 담긴 말에 잠깐 놀라기도 했고, 도련님의 저런 포부가 어떤 면에선 저와 닮아있다는 생각도 들고, 가난한 집을 지긋지긋해하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였죠. 그러자 너무나 자신만만한 당당한 목소리로 절 설득하더군요. 네, 형수님. 저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거둬만 주신다면 어떻게든 이 은혜는 제가 평생 갚을게요. 제가 두고두고 잊지 않고 갚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 제발 같이 형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정말. 야, 임마. 네가 도대체 여기 학교를 다녀서 뭘 한다는 거야? 형은 이해가 안 간다.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속 썩이지 말고 거기 있어. 형은 너까지 못 데리고 있어. 네 형수도 불편해할 거고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 실없는 소린 여기까지만 하자. 남편이 무자르듯 그렇게 딱 대화를 종결시켜버리자 도련님은 저를 애달프게 바라봤죠. 제 쪽이 공략하긴 훨씬 쉽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마음이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충동적으로 그만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선전포고하듯 말해버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서울행을 원한다면 못 들어드릴 것도 없어요. 물론 저희에게 아이도 생길 거고 하겠지만 도련님 한 사람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대신 도련님, 저희에게 아기 생긴다면 도련님께 많이 신경 못 쓸 수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죠? 네, 그럼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 신경 하나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투명 인간으로 대하세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안 돼. 이 어린 녀석이랑 어떻게 같이 산다고. 도련님은 너무나 기뻐하는 얼굴로 펄쩍펄쩍 뛰었고 남편은 그날 말도 안 된다며 제게 왜 상의도 없이 허락했냐고 길길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전 시부모님 몸도 오랜 농사일로 불편해지셨고 나이도 있으시니 도련님 공부시키기엔 여기가 괜찮을 것이라고 강경히 말을 했죠. 제 막내 동생을 많이 닮은 도련님을 매일 볼 수 있는 건 마치 막내 동생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막내 동생보단 장난기가 많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반달로 접히는 눈매가 정말이지 비슷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책임지겠다고 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전 막내 동생을 돌보듯 도련님의 공부를 봐주고 밥도 정성스레 차려줬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회사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라 전 출산과 동시에 일을 그만뒀고 딸아이 하나와 도련님을 돌봐 나가며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후회가 없었어요. 외벌이인 남편이 가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덩달아 힘들어지기야 했지만 도련님을 거둔 것은 잘한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시아버지께서 참 고맙게 생각하셨어요.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시아버진 저를 유독 이뻐하셨습니다. 어쩌다 시댁에 내려가도 농사일을 돕지 못하게 하고 그저 귀한 집 아가씨처럼 대해주셨죠. 본인이 직접 딴 과일들이며 쌀도 늘 풍족하게 보내주시고요. 저희 친정까지 챙겨주시면서요. 어느 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관절이 약하셔서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 이때도 시아버지가 직접 병원까지 행차하셔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돈, 어떻게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가족인데 와야죠.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이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어온 약이에요. 병원 약도 좋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되시면 이거 드시면 기운 차리시라고요. 저도 허리 아플 땐 이 약으로 효과 봤어요. 따뜻하게 말씀하시며 챙겨주시는 시아버지를 보곤 저희 친정 엄마도 니네 시아버지 다르긴 다르더라. 내가 네 결혼 막았으면 어쩔 뻔했니 말하곤 했답니다. 시아버진 그렇게 엄마의 마음도 돌리신 분이죠.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제게도 많이 가 닿았는데요. 저희 첫째 아이 낳고 산후풍으로 고생할 때도 그렇고 육아하며 도련님 돌보느라 힘들 때도 그랬어요. 언제나 마음으로 제일 먼저 알아주시며 큰며느리인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 하고 말씀하시며 제가 있어 든든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곤 했죠.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그런데 10대까지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잘 자라나던 도련님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이건 학창시절 때의 일도 아니고 성인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이상한 곳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방 아가씨들을 끼고 살기 시작하는데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집에는 아직 어린 딸이 있는데 도련님은 허구한 날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으니까요. 어린 딸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나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못 참고 도련님을 세게 혼냈습니다. 도련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12시가 넘었어요. 우리 딸도 자고 있는 시간이고 저도 남편도 자야 할 시간에 이제 들어와서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보고 술상을 차리라고요? 도련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이씨, 더럽게 짹짹거리네. 알겠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술을 조금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다고요. 저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도련님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잠에서 깬 남편이 손을 들어 도련님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죠. 도련님은 번쩍 정신이 드는지 맞은 뺨을 부여잡고 뭐라 욕설을 하려다가 그게 자기 형인 걸 알고는 어영부영 다급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저놈 새끼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안해 여보. 아니야. 그나저나 도련님 저대로 둬도 될지 모르겠네. 이제 성인인데. 나도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나가게 할까? 근데 나가서 이상한 사고 치고 다닐까봐 그러죠.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어요. 사실 성인이면 이제 집에서 나가 살 때도 되었건만 나가지도 않고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 계속 분란이나 만들어댔죠. 그러니 내보내려 해도 그건 그거대로 걱정이 되었답니다. 특히나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러기 쉽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해준다고 고마워하셨거든요. 그러다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 후론 우리 애착을 가지고 있던 도련님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제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애원조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하니 남편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어쩌긴요, 지워야죠.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 오래 만난 여자친구라면서요. 여자친구 생각은 어떤데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내 미래가 걔 때문에 어그러지면 안 되는데. 난 큰 사람 될 거라고요. 형보다도 더 성공할 거라고요.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바로 돈부터 달라고 하면서 애를 지워야 한다고 하다니요. 게다가 저희 집 문 앞까지 찾아오는 아가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도련님은 그 아가씨를 만나면서도 여러 아가씨들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결혼하자고 하길래 전 믿고 그런 건데 알고 보니 양다리더라고요. 제가 속았어요. 아가씨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전 그날 큰 결심을 했어요. 일단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죠. 남편이 알게 되면 남편 성격상 완전히 연을 끊겠다고 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도련님에게 돈을 안 줄 거면 이 집에서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죠. 그러자 그간에 키워준 은혜에 언젠가 보답하겠다던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저도 단단히 열이 받았답니다. 형수님,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 아니었어요? 가족끼리 나가라 마라.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난 어디서 뭐 하고 살라고요? 나 우리 집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요? 내가 얼마나 그 똥냄새 나는 시골 구석탱이를 싫어하는지 뻔히 알면서요. 형수님, 이렇게나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도련님, 말은 똑바로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도련님을 얼마나 지원해주고 맞춰주고 살았는지 모르세요? 도련님 받고 싶은 과외도 받게 해드렸고 무리해서라도 사고 싶은 것들도 웬만하면 다 지원해줬어요.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어요.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그랬고요. 더 이상 패기 찌지 말고 나가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세요. 안 그러면 남편에게 말해서 큰 사고 한번 일으켜 볼까요? 웃기네. 내가 애초에 당신을 형수라고 부르면서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배신할 줄이야. 두고 봐. 내가 잘 돼서 형도 당신도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둘 테니까. 알겠어? 네, 그러세요. 제발 그러세요. 그리고 나가 지금 당장. 저도 감정이 격해 말이 강하게 나가긴 했지만 도련님 하는 말들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좋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지금껏 도련님 한 사람 몫으로 나간 돈이 얼마고 노력이 얼만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섭섭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스스로 애를 지웠다고 해요. 도련님은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았고요. 전 그 길로 도련님과는 연락 한번 하지 않았고요. 아마 그 시간이 대략 10년 정도였습니다. 명절날 만나도 서로 대면대면 말 한마디 서로 건네지 않았고 나중엔 그게 편해졌습니다. 딸 아이도 저에게 들은 얘기가 많아서인지 도련님을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도련님은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사업을 했다 말아먹었다를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그 돈은 시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나왔기에 전 나중에 시부모님을 찾아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절대 돈 주지 마세요. 도련님 어차피 이번에도 말아먹을 거예요. 절대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형수가 뭔데 난리예요? 진짜 열받게 하네. 내가 아들이야? 당신 고작 며느리라고. 이 일을 계기로 사이는 더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더욱 전입가경으로 치달은 일이 일어났죠. 전 이때 제 인생은 왜 이토록 이렇게나 꼬였을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정성껏 길렀다고 생각한 도련님도 저렇게 배신하고 나갔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 신이 날 미워하나라는 마음마저 들더군요. 사건의 발단은 시부모님께서 소식을 전해오신 겁니다. 도련님에게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올 거라면서요. 시댁으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조금 상기된 목소리였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도련님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조금 사람이 되어가는 기색이 보인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사실 도련님이 사랑구실을 못했기에 외국 여자를 데려와서라도 결혼시켜야 하나 걱정이 많았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여자를 데려온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 생각을 했죠. 드디어 시댁으로 내려간 날 전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와 마주치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학창 시절 가난한 형편의 절 도시락 도둑으로 몰아가곤 했던 부잣집 딸, 악질, 악마, 그 어떤 나쁜 수식어도 아깝지 않은 미자였습니다. 미자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미자. 제가 동서의 이름을 부르자 남편은 곧바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전 학창 시절 겪었던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모르고 있었죠. 수치스러웠고 떠오르기만 해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사실 이렇게 괴로우는 것 자체가 너무 송구스럽긴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라는 게 무시하진 못하니까요. 근데 저희가 너무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거. 남녀가 합심해 잘 산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이와 함께 가정이란 걸 꾸려보고 싶어요. 부디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잘 모실게요. 리자는 태연자작하게 조신한 여자처럼 말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조금은 못마땅한 얼굴로 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들어온 여자가 나이가 저와 같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전 시부모님의 얼굴 기색보다 미자가 제게 했던 행위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악한 짓거리들을 했나요? 악한 거에도 정도가 있는데 전 정말 악한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미자가 제 동서로 들어온다니 이건 정말이지 인생이 저를 배반한 거와 다름없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는지 입이 꽉 깨물어지고 타들어갈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못 잡은 머리채를 지금이라도 잡고 싶었죠.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일단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시부모님은 나중에 미자가 가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제게 먼저 물으셨죠. 도련님은 그걸 왜 형수에게 묻냐며 자신은 이 여자가 너무 좋으니 반드시 이 여자와 함께 살아야겠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시부모님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 둘째 며느리 될 사람이 내 사업 지원해준다고 했고 우리 같이 하기로 했어. 그 사람 집안이 엄청 잘 살아. 사진 봐봐. 여기 건물 보이지? 그게 다 이 사람 거야. 이런 집안 배경 가진 여자 잡는 게 쉬운 일일 것 같아? 나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리자 부모님은 여전히 잘 사신 모양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했고요. 시부모님은 도련님의 말을 듣고 나선 나중에 그냥 잘 살아보라 하시더군요. 저놈을 누가 데려가겠니? 나이 든 여자라도 데려간다면야 다행이지 뭐. 그래도 나이가 너무 많은데 전 그 여자를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러려면 제 과거를 밝혀야 했기에 그냥 입 다물고 말았죠. 어차피 제가 말려도 말려지지 못할 결혼 같았고 그런데 결혼이 끝나고 미자가 제 동서로 들어오자 일이 시작됐어요. 일단 은근슬쩍 말을 놓더라고요.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요. 형님도 불편하시겠다, 그치? 우리 나이도 같고 동창인데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땐 편하게 말 놓기로 하죠. 괜찮지? 제 이름을 부르며 동의도 없이 말을 놓는데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요. 그에 제가 말을 높이는 건 맞는 것 같으니 그러자고 했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비꼬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대접받고 싶으시면 그래 드려야죠. 아, 맞다. 근데 형님 경기도에 사신다고 했죠? 언제 한번 우리 신혼집 놀러 와요. 우리 신혼집이 되게 좋거든요. 아마 형님 아주버님은 꿈에서나 꿔봤을 그런 집이라 얼른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는 웃기는 애교였습니다. 제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시어머니를 도와 일을 하자 미자는 약이 오르는지 점점 열받아 하더군요. 혼자 말하고 무시당하니 괜히 무안하고 뻘쭘한지 도련님에게 가서 이러쿵저러쿵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보나마나 제 욕이었겠죠. 그때 조용히 감을 깎고 계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가, 둘째 며느리만은 어느 정도 걸러 들어라. 우리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저희는 인성에 문제가 많은 애 같구나. 조용히 편을 들어주시는 말에
전 눈물이 왈칵 고였어요. 동서는 그 후로도 재력을 뽐내거나 도련님과 하는 사업이 잘 되어 가는 것을 과시하며 명절 때마다 자랑을 하곤 했지만 저희 시부모님을 포함해 저와 남편은 모두 못 들은 척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이게 동서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시부모님 또한 동서가 제게 막대하는 것을 알고 있으시기에 대놓고는 혼내시진 않았지만 그런 자랑을 하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고 하면 무시하는 것이었죠. 참 감사했습니다. 도련님과 동서는 죽이 잘 맞았어요. 척 봐도 이모뻘인 동서가 한마디 지시를 내리거나 요구를 말하면 도련님은 동서를 엄마처럼 여기고 애교를 부리고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도련님에게 동서는 돈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10몇 년 정도는 무탈하게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였죠. 속은 어떤지 몰랐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던 동선 나이 들어서도 그 추함을 버리지 못했는데요. 동서의 특기 중 하나가 피부과 시술을 받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도련님과의 나이 차이를 의식했는지 보톡스며 리프팅이며 이름도 알 수 없는 시술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얼굴이 터질 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부작용이 일어났나 봐요. 어느 날부터 얼굴이 벌겋게 붓고 진물이 계속 나오더랍니다.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동서 기분이 최악이었죠. 그런 동서가 명절날이라고 얼굴에 붕대를 감싸고 찾아왔는데 그 와중에 뾰족구두를 신고 왔더라고요. 아니, 아픈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왔니? 그래도 알았죠. 제가 그래도 어머님이 제일 사랑하는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형님 혼자 일 다 하시면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데요. 큰애가 무슨 말을 하니? 얘는 말이 별로 없는 앤데. 시어머니가 꿈쩍도 않으시자 그 순간 붕대 사이로 미자의 미간이 확 찌푸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명절을 보내는 동안 미자는 계속해서 자기 얼굴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망, 병원에 대한 욕설을 섞어가며 신세 한탄을 해댔습니다. 듣기 지겨울 정도로요. 시아버지께선 나중에 피곤하셨는지 이만 가서 쉬라며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집에 가려던 찰나 미자가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 구두가 없어졌어요. 어머, 어떡해. 여보, 내 구두. 그거 명품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글쎄, 구두가 제 발로 걸어갔을 리가 있겠니? 잘 살펴봐라. 시아버지가 무심하게 대꾸하시자 미자는 더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더니 마루를 뒤집어 엎을 듯 샅샅이 살피고 다니더군요. 도련님까지 동원시키면서요. 도련님은 피곤한 눈치였죠. 사실 가족들 모두 그랬습니다. 동서란 사람이 일을 돕기는커녕 계속 자기 얼굴 얘기만 하며 온 진을 다 빼놨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구두를 찾던 미자가 제게 시선을 획 돌리더라고요. 너지? 마치 과거의 그 상황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도시락을 훔친 범인으로 지목당하고 미자는 가해자였던 그 상황이요. 형님이 훔쳤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그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그때도 감히 내 도시락 훔쳤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명품은커녕 브랜드도 하나 못 입는 형편이시니 구두 하나쯤 탐나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과거의 울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울분이 차오르더니 저도 모르게 주절거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말을 잇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행동을 개시했어요. 동서의 뺨을 내려치신 거죠. 짝소리가 나며 동서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네가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네 친정이 어렵다 해서 빌빌거리며 빌 때는 감사하다 고맙다 하기에 믿고 봐줬더니 이젠 감히 내가 아끼는 첫째 며느리를 모함해? 너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버님, 전 그게 아니고. 니네 사는 집도 빼라. 거기에도 내 돈이 들어갔으니 집 빼고 사무실도 빼. 너한텐 그 구두는 허용뿐이니 그것도 버려야겠지. 근데 그건 걱정 마라. 구두는 내가 버렸으니까. 동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울먹이자
그제야 전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아버지께서 동서를 벼르고 있다 직접 구두를 버려주신 것이었죠. 나중에 시부모님에게서 더 자세한 상황을 들었어요. 동서와 서방님이 시작했던 사업은 천천히 쇠락을 향해 가고 있었고 동서에게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줬던 동서의 친정도 망해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아버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고 동서가 유독 시아버지를 어려워했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동서에게 제게 무릎을 꿇고 참여하라고 명하셨는데요. 동서는 재빠르게 엎드리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형님한테 이런 무례 범하지 않을게요. 형님 비위 제가 다 맞출게요. 죄송해요. 동서가 저리 말하자 도련님도 함께 엎드렸습니다. 오래전에 받았어야 할 사과를 받았죠. 저와 형에게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아내 단속도 잘 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두 사람을 용서하고 자시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가 싫더라고요. 이미 그런 지 너무 오래됐고요. 동서, 비위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대신 얼굴은 보지 말자. 동서는 지난 10년 이상 우리를 사사건건 무시했지. 근데 이거 하나 알아도 우린 그래도 자식 다 건사하면서 실속은 챙기고 살았어. 동서나 동서 친정처럼 망하진 않았지. 욕심 부리다 망했으니 어디 한번 잘 추스리며 살아봐. 거지처럼. 네가 나를 항상 거지로 불렀다는 점을 덧붙여 지적해줬더니 잘못했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전 나중에 동서 부부가 사라지고 궁금해하는 가족들에게 학창시절 있었던 일을 조용히 털어놓았답니다. 오래전 일이었지만 아직 제 마음속에선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고 남편 또한 진즉 말하지 그랬냐며 미련하다 그러더군요. 근데 그런 일들이 위로가 제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진 저를 생각해서라도 동서 부부를 이대로 내칠 것이며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그 후 동서는 완전히 망해서 반지하방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꽤 괜찮은 결말이죠. 인과응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